빈도가 높은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주제인데요. 여기에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해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국민이 행정기관에 뭐 신고하는 거 있잖아. 신고하도록 돼 있는 거, 뭐 주민등록 전입 신고라든지, 뭐 여러분들 결혼해서 아이 나면은 출생 신고할 거 아니야. 이런 여러 법에서 정한 국민들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 거, 그 신고 제도에 대해서 두 가지가 큰 문제지만, 먼저 일반론을 보죠.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건 먼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지. 제목을 분석해 보면 행위자는 사인이란 말이야. 행정기관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야. 사인이고, 그다음에 행위하는 목적은 뭐야? 공법행위라 하는 거야. 공법행위가 행정법적인 권리 의무, 이런 행정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통틀어 말하는 거야. 근데 공법행위는 누가 할 수도 있지? 누가 하는 게 많지? 행정기관 측이 하는 게 많지. 국민한테 세금도 부과하고 허가도 내주고, 그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하는 공법행위를 우리가 행정주체 측의 공법행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요 단원 끝나면 다음부터 이제 행정주체 측이 하는 행위를 배우고, 요 단원에서는 여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하는 행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국민들이 행정기관에다 허가해 주세요 신청하는 행위. 여러분들도 응시원서 제출하는 행위. 그다음에 뭐 영업하겠다고 신고하는 행위, 뭐 다 건축하겠다고 신고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뭐 읽고 또 특별한 건 없어요. 사인 공법행위 읽어보면 행위자는 사인,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행정법적인 효과, 행정법적인 권리 의무 이런 걸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든 행위를 통틀어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읽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특성이란 부분에서 하나 간단히 공부하자. 두 가지를 비교했어. 두 가지하고. 하나는 쉽게 해서 동그라미 2번. 1번 행정행위하고 비교, 이렇게 항목이 있죠. 요거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하는 행위. 근데 많은 경우 뭐 하지? 행정기관이 법에 의해서 국민보다 우월적인 힘을 가지고 너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해라. 너는 뭐 3개월 동안 영업하지 마라. 주로 뭐해? 이렇게 우월적인 입장에서 공권력을 행사해서 법 집행하잖아. 자, 그래서 거기 행정에 비교해서 기획본 보면 공통점도 있지. 행정기관이 하든 국민이 하든 행정법적인 효과를 생기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점은 같다. 뭐 읽고 지나가되 차이점, 니은번이 중요해. 자, 니은번 쪽 중요해.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행정기관이 하는 법집행위에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 뭐 공정력이니, 이거 나중에 배우기라고. 하여튼 니은번 되게 중요해. 우리 개인들이 하는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행정기관이 하는 공법행위인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니은번 중요. 즉 거기 있는 특수한 효력인 공정력이니 뭐 확정력이니 자력집행력, 이런 건 이제 이런 거는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에서 국민한테 법 집행하는 조치에만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들이야. 그래서 니은번 중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우리 개인들끼리 하는 행위, 사법상 행위. 개인들끼리 하는 행위는 자유롭단 말이야. 자기네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합치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계약을 맺는다.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해서 계약을 맺는다. 어떻게 돼? 뭐 문서로 할지 말로만 할지, 형식도 자유, 절차도 자유, 이 자유가 인정되는데 우리 개인이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국민이 행정기관에 뭐 신청하고 신고할 때 일정 서식 갖춰서 형식 갖춰서 절차 밟아봐 하도록 하지.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은 당연한 거야. 이제 행위를 하는 목적이 다르고, 그리고 니은번이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야. 우리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는 명확성을 위하여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획일성, 정형화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문서로 하게 해놓고, 그지? 이런 거. 자, 그래서 각각의 니은번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 다음에 쌍가로 3번에 종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종류라고 돼 있고
여기 동그라미 1, 2, 3번 이렇게 세 가지 뭐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밑에 1, 2, 3, 2, 3번은 보지 말고 1번만 공부하다. 1번에 보면 자 효과에 따른 분류해놓고 자 기억 뭐라고 했어? 자체 완성적 또는 자기 완결적인 행위 이렇게 나왔죠? 찾았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번은 행정 요건적 또는 행위 요건적 이렇게 둘로 나눴죠? 자 이거 비교해보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술집 영업하고 싶다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어. 그럼 신청서만 딱 내면 영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뭐가 필요해? 허가가 나와야지 행정기관에. 그럼 허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개인이 먼저 신청서를 내야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행위, 허가 행위가 있기 위해서 그에 앞서 먼저 개인의 신청이 필요한 거냐. 그러면 이때 개인의 영업허가 신청은 행정기관의 허가 행위가 있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행위란 말이야. 이게 니은번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개인의 행위만으로는 신청 행위만으로는 원하는 법적 효과가 아직 안 생겼어요. 그죠? 행정기관에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반면에 기억번 자기 완성적, 자체 완성적이란 건 개인이 행정기관에 뭔가 딱 뭐 신고를 한다든지 신고서를 딱 제출한다든지 그러면 행정기관의 별도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뭐 신고 의무 이행 등 같은 효과가 바로 인정되는 거야. 응? 예를 들어서 애가 태어났어. 그러면 법에 보면 뭐 출생한 지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출생신고에. 그러면 그 기한 내 서류에다가 기재할 거 쓰고 첨부 서류에서 행정기관에 신고서만 딱 갖다 제출하면 적법한 요건 자가준 신고서만 딱 제출하면 신고서 제출함과 동시에 신고 의무 행정기관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개인의 행위만으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뭐라 그래? 자체 완성적인 행위, 응? 자기 완결적인 행위. 이렇게 구분 간단히 알아두세요. 자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쌍가로 4번 봐요. 적용 법규. 자 첫째 줄 적용 법규에서 첫째 줄 밑줄 쳐주세요.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일반법 내지 통칙적 규정은 없다.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행정기관에 뭐 신청하고 신고하는 등 이런 하는 행위를 다 하나의 법으로 다 딱 통일적으로 정해놓은 법은 없다는 말이야. 뭐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뭐 절차나 형식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고 또 무슨 법은 또 무슨 그 규정이 있고 다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지 통일된 법이 없어요. 일단 한 줄. 그러다 보니까 셋째 줄 어떻게 됐어? 민법의 개인들 간의 어떤 행위에 관해서 정해놓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응? 셋째 줄. 그래서 우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개인들 간의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의사능력, 행위능력 각각 하나씩 보세요. 우선 우리 법학에서 쓰는 용어로 의사능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의사능력은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하잖아. 어떤 행동을 하면 자기가 뭔 행동을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야. 자기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능력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는 다 무효. 민법상 개인들 간의 행위도 무효. 응? 행정법상으로도 똑같이 무효로 봅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는 어떤 경우가 의사능력이 없을까? 아주 갓난 아이. 응? 사리 판단 능력이 없는 거야. 응? 또 성인이지만 술에 만취한 사람, 뭐 마약 먹고 이러면 판단 능력이 없잖아.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의사 능력이 없는 자라고 그러고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는 민법에서든 우리 행정법에서는 무효로 한다. 응? 첫 번째 포인트 첫째 줄 나왔지?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민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무효. 응?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 행위 능력, 행위 무능력 이런 거 나오지? 응? 요거는 이제 법에서 획일적으로 정해놓는 건데 야 여러분 생각해보자. 18세 고등학생 우리
의사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사리 판단 능력. 볼 수 있죠. 응? 그 의사 능력은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때 상황. 나도 내가 술 먹고 완전히 해롱해롱 되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인 거지, 그죠? 근데 이제 그 18세 된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우리 미성년자야. 이 성년의 기준은 만 19세거든. 그러면 이 의사 능력은 있을지라도 행위 능력이 없다고 봐.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은 그 법적으로 가장 쉽게 해서 자기 단독으로 뭔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해서 무슨 대표적인 예로 계약 같은 걸 유효한 단독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야. 근데 예를 들어 18세 고등학생은 사리 판단 능력은 있긴 하지만 아직 사회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불리할지 유리할지 잘 모르면서 엄청나게 불리한 계약인데 쉽게 막 사인하고 도장 찍을 수 있잖아.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사회적 약자로 봐서 미성년자는 뭐로 봐? 행위 능력이 없는 자. 그러니까 단독으로 뭐 법적인 계약 같은 걸 맺을 수 없는 자. 그래서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미성년자만 계약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그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완전히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해. 만약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했다, 언제든 취소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엄마한테 받은 용돈으로 가서 뭐 매점 가서 뭐 물건 하나, 음료수 하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논외로 하고 이제 어떤 중요한 계약, 거래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는 언제든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고 보호자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보호자도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만 완전 유효한 계약으로 하고 그런 행위 능력, 행위 무능력자 제도라 하지.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 연령으로 따져서 19세 미만 미성년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이상이 있거나 뭐 이래서 가정법원에서 정신 이상자로 선고받은 자. 응? 막 정신 이상한 사람은 뭐 다 갖다 팔아먹고 막 도박에 미친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용어로는 한정치산자라는 개념, 그다음에 금치산자라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금치산자는 쉽게 말하면 항상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 그리고 선고받은 자고, 한정치산자는 이따금씩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 이런 개념에서 비슷하게 유사하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뭐라고 민법에서 용어를 바꿔서 그를 이제 그 제한 능력자라 그래. 그 무능력, 행위 무능력자라는 말 대신에 제한 능력자. 그거 몰라도 돼. 제한 능력자는 능력이 제한되는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그 다음에 그 용어를 바꿨어. 금치산자는 피성년 후견인 제도 하여튼 이런 용어로 바꾸고 그랬어.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대표적으로 미성년자를 생각해보자. 미성년자 같은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단독으로 하는 행위 어떻게 된대? 셋째 줄, 특별한 행정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예도 있어요. 그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지. 그러면 밑에 대표적으로 법이 2개 나왔지. 우편법 나오고 도로교통법 예시돼 있죠. 자, 우편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거야? 우편물을 보내고 받는 거 미성년자가 받았어요? 보냈고 그래도 그거 성년자가 한 거와 똑같이 유효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응? 이게 행정법에, 이 우편법도 행정에 관한 법인데 행정법에서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것도 그대로 유효로 하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 19세가 안 된 사람, 19세 미만자가 만 나이로 19세 안 된 사람이 이제 생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지. 만 나이로 19세 안 된 사람은 운전면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딸 수 있어, 없어? 도로교통법 규정을 보면 자, 18세 되면 딸 수 있어요. 자동차 면허. 그죠? 18세 미만이니까 18세는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딸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있지. 오토바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미성년자인데, 민법상으로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라도 어떻게 돼? 보호자 동의 없이 만 16세 되면
저 오토바이 면허 딸 수 있고, 18세 넘으면 18세부터는 보호자 동의 없어도 뭐 할 수 있어? 자동차 운전면허 딸 수 있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다 미성년자지만 보호자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특별한 규정이죠. 이런 규정이 우리 행정에 있어서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이런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뭐야? 보호자 동의 없이 하는 행위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단 말이죠. 자, 그거 중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리 첫째 줄 하나만. 우리 행정관계에서 이제 그 개인 본인이 해야 되는 행위를 본인이 할 행위를 누군가를 시켜서 대신하게 할 수 있을까? 자,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응시원서 제출하지, 시험 볼 때. 여러분 꼭 본인이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할 때 꼭 본인이 해야 돼? 아니잖아. 그죠?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잖아. 신청해 줄 수도 있죠. 대리가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투표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를 한다, 이런 거 어떻게 돼? 대리할 수 없죠. 그래서 가능한 것도 있고 대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대리가 안 되는 게 많은 게 특징이다 이거야. 첫째 줄, 법에 규정돼 있거나 또는 행위의 성질상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게 한 줄. 특징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특별한 건 없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개인이 행정기관에 하는 행위는 다 뭐 문서에 의하도록, 그 형식을 문서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그냥 읽고 지나가죠. 거의 짐작컨대 당연한 거니까. 그다음에 오른쪽에 효력 발생 시기. 자, 여긴 중요한 논점 하나. 원칙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대? 개인이 뭐 신고하도록 돼 있어 법에. 그 뭐 신고서 갖다 냈어. 그러면 신고서를 제출한 때, 보낸 때, 아니면 행정기관에 도착이 된 때, 도달이 된 때냐?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 행정기관에 도달했을 때 뭐 신고나 신청이 된 것으로 인정하면 그 도달주의라 그러고, 보낼 때를 기준으로 이제 신고나 신청이 된 거로 인정해주면 그를 발신주의라 그래. 보낸 시점을. 근데 우리 뭐가 원칙이야? 도달주의. 그러니까 신청서, 신고서가 행정기관에 도달이 돼야 신청, 신고된 거로 인정해주는 거야. 도달주의 원칙. 단 예외 규정이 있어. 발신주의를 규정한 예외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국세기본법 이런 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학원 원장님 같은 경우 매년 5월 말까지 뭐 해야 돼? 전년도 1년치 영업한 거에 대해서 신고하고 세금 내야 돼. 5월 말까지. 그런데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5월 말까지 신고서를 보내면 5월 31일자 뭐 우편으로 보낸다 치면 5월 31일자로 찍혀가지고 우체국 소인이 찍혀서 신고서가 행정기관에 6월 달에 도착하겠지. 그래도 보낸 시점이 5월 말 이전이면 인정해 주는 거야. 신고한 거로. 그렇게 예외 규정을 둔 예도 있어. 그래서 그런 발신주의를 규정한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원칙이 도달된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부관이란 거 뭐라고 생각하면 되든,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거기다가 뭐 조건을 붙여놓거나 언제 효력이 발생하든 하여튼 조건을 붙이거나 하여튼 뭐 이런 거, 그런 거야. 이거 기한을 언제까지만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단서 붙이는 거야.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거기다 단서를 달아놓은 걸, 단서 붙여놓은 걸 부관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응? 그러면 중요한 결론, 우리 개인이 행정기관에 뭐 신청하고 신고하면서 어떻게 돼? 거기다 막 개인이 단서를 막 달아? 그러면 어떤 하나의 행정 업무 처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죠? 이거 곤란하다 이거야. 응? 예를 들어 누구는 혼인신고를 하면서, 혼인신고 안 해도 되죠? 응? 혼인신고를 하면서 어떻게 돼? 뭐 3개월 만에 헤어지면 혼인신고 없었던 걸로 하기로 한다. 단서 붙이고 혼인신고해? 이런 식으로 신고하는 개인이 마음대로 막 거기다 단서를 붙여? 그런 거 허용 안 되지 않는다. 응?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응?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는 뭐야? 개인이 행위를 하면서, 행정기관에 신청 신고된 행위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거나
유효 기한을 설정하거나 이런 멋대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핵심은 부관 붙일 수 없다. 응? 행정기관은 국민한테 어떤 행위를 하면서 붙여도 되는데 개인은 멋대로 못 붙인다고 단서를. 응? 부관 붙일 수 없다. 중요. 그 다음에 6번째 논점. 철회 보정. 철회는 이제 했다가 다시 물르는 거고 보정은 보완 수정을 줄여 부르는 말이지. 그러면 자 거기 행정절차법 규정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나? 자, 신청. 국민이 자기한테 뭐 허가내달라 신청했다고 치자. 신청한 국민은 자기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뭐 하기 전까지, 처분을 내리기 전까지, 거의 처분이 있기 전, 요거 밑줄 쳐주세요. 그러니까 신청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허가 여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시청 혜택을 물릴 수도 있고, 응? 고칠 수도 있다는 거죠. 보정할 수도 있다. 응? 철회할 수 있대요. 언제까지냐? 처분이 있기 전 원칙. 그지? 그럼 처분이, 내가 5층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미 5층 건축 허가가 나왔어. 응? 그러면 뭐야? 그 다음에는 나 5층 말고 3층 건축 신청 바꾸고 싶었는데 늦었지. 그러면 다시 신청해야지. 그지? 그런데 아직 5층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아직 허가 여부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면 너는 수정 신청하면 돼. 응? 나 3층으로 수정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 처분이 있기 전까지. 그래서 그 밑에 다시 문장. 사인이 공법상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 당연히 우리가 투표했다가 그러면 이제 내년 5월 달에 4월 달인가? 국회의원 선거하잖아. 몇 번 찍으려고 그러는데 엉뚱한데 도장을 찍었네? 물을 수도 없고 고칠 수정이 안 돼.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무효표로 만들어야 된다. 그지? 내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한 표 줄 일 없잖아. 내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이중으로 타격을 주는 거야. 상대편 후보한테 한 표를 주니까 결국 내 후보에게 갈 표를 없애버리고 상대편에게 한 표를 주면 2표를 주는 꼴이 돼요. 적어도 한 표만 안 가는 결과를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 무효표로 만들고 나와야 돼. 그래서 막 낙서를 한다든지, 응? 다 찍어버린다든지 하고 이제 투표함에 넣어야지. 응? 무효표 된다고 해서 뭐 처벌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응? 근데 그냥 놓고 나오면 안 된다 이거지. 그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내 지지하는 후보에게 타격을 크게 주는 거야. 어쨌든 투표 잘못해도 못 고치고 물르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 시험 볼 때도 이거 못 고치죠. 여러분 시험 볼 때 뭐가 이렇게 정답 표기 잘못하면 고칠 수 있어 없어? 수정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응? 답안지에 표기 잘못하면 수정펜 써도 돼? 수정 테이프 그거만 허용? 아니면은 답안지 여유분이 있어요. 원래 그 감독관이 갖고 있어서 답안지 바꿔달라 그러면 돼. 근데 그 일정 시간 얼마 안 남으면 안 바꿔줘요. 그 시간이 지나기 전이면 뭐 여유분 답안지 있으면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어쨌든 뭐 그 나중에 쫙 거의 끝날 때 다는데 쫙 밀렸었어. 응? 답안지도 안 바꿔줄 뿐만 아니라 그죠? 하여튼 그거 막 울며불며 사정해도 끝난 거야. 잘 기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판례 1번 줍니다. 자, 공무원이 사직 의사표시 사표 냈단 말이야. 사직 의사표시 공무원이 사표 냈어요. 물를 수 있대요 없대요? 응? 상사가 막 뭐라고 했고 승질나서 그냥 사표 확 던졌어. 그죠? 물를 수 있대. 후회가 막심해. 물를 수 있대 없대? 응? 물를 수 있긴 있는데 언제까지? 자, 내가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바로 공무원 신분관계 끝난 게 아니야. 인사권자가 뭘 해야 돼? 사표 수리를 해야 그 사표 수리인데 뭐라고 써있냐? 의원 면직 처분이란 말 나오지 첫째 끝에. 의원 면직 처분이 의원 면직이라는 게 본인이 원함에 의해서 공무원직 상실시키는 게 의원 면직이에요.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에 쉬운 말로 그래요. 사표 수리야. 사표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 물을 수 있지만, 응? 이미 사표 수리가 되고 나면 법적 처리가 다 끝난 거라 그 뒤에는 물을 수 없다는 말이야.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중요한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행정절차법 규정이 일단 소개되죠. 행정절차법 제17조에 보면 뭐라고 써있대? 응? 국민은 우리 아까 위에서 읽었잖아. 처분에 신청해서, 그죠? 국민이 뭘 자기한테 허가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공무원이 받아보더니 뭔가 미비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 미비점이 있다고 해서 바로 거부하면 안 된대. 응? 보완할 기회를 줘야 된대. 응? 보완할 기회를 주고 보완을 하도록 요구했는데도 안 해오면 그때 거부할 수 있대요. 응? 그러니까 바로 거부하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보완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읽어보자. 굴궁무시 행정절차법 우리나라 17조에서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국민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최종 거부 처분을 하기 전에 신청한 사람에게 신청한 내용 또 처분의 실체적 발급 요건, 그러니까 허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내용상의 요건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관하여 보완할 기회를 줘야 될 의무를 공무원 측에 행정기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줄 내용, 신청한 내용, 실체적 발급 요건, 이게 중요해요. 이런 거를 보완하도록 기회를 주게 돼 있지는 않대. 그러면 행정절차법 17조가 상대방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이 있는데 그건 뭘 보완할 기회를 주라는 거야. 뭔가 기재사항이 좀 빠져 있다든지 형식을 제대로 못 갖췄다든지 그런 거 미비점이 있을 때 보완할 기회를 주라는 거지. 구비서류를 제대로 첨부하지 못했다든지, 그지? 내용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내용을 보완할 기회를 줄 의무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면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 행정절차법 17조 제5항은 신청인이 신청할 때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쉽게 보완이 가능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흠이 있을 때 행정기관이 곧바로 거부하지 말고 보완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지. 행정기관은 신청에 대해서 거부에 앞서 반드시 신청하는 사람에게 신청의 내용, 실체적 발급 요건 이것까지 보완할 기회를 줘라고 의무로 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보완할 기회를 주라고 돼 있는 것은 뭐야 이거? 뭔가 기재사항이 미비점이 있다든지 첨부 서류가 좀 빠져 있다든지 그런 거 이제 보완하러 기회를 주도록 한 거지. 내용, 실체적 발급 요건 이것까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의무로 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 판례 나와서 최근에 시험 문제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여기서 하자 있다는 거는 개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하고 신고할 때 예를 들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했다든지 착각이 있어서 착오를 일으켰다든지 누구한테 협박을 받아서 했다든지 이런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는 민법상의 얘기이지만 너 나하고 결혼하는 거에서 너 혼인신고 안 하면 가족을 몰살시킬 거야. 가족을 인질해서 협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하고 혼인신고하는 거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런 거 어떨까? 민법상 그거 다 무효야. 무효로 해야지. 자, 어쨌든 기억번 눈을 읽어봐. 사기 당했거나 강박은 강요 협박을 말하는 거야. 강박 또는 착오가 있어서 하는 행위는 우리 행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행위가 되거나 무효인 행위가 된다. 그러나 개인의 투표행위, 시험 보는 수험행위 등은 그 집단적 성격으로 인하여 착오가 있을지라도 취소가 제한된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문장이 이제 두 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결국은 뭐야? 민법의 규정 그대로 따른다는 거지.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된다는 거야. 응? 취소 또는 무효로 됐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예를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이제 막 수능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인데 어느 시험장 한 군데서만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도 개인적으로 무슨 뭐 착오가 있어서 뭘 잘못했다도 전체 다 시험 보는데 본인 뭐 착오에 따라 그 사람만 시험을 무효 처리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런 것도 있고 어느 시험장에서만 좀 문제 있었다고 전체 시험을 다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지?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무슨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고 있지? 거기서 무슨 시험을 보고 그 기사 봤어요?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는 데서 무슨 기사 자격증 무슨 시험을 보는데, 자 시험을 다 봤잖아. 근데 답안지 수고했는데 그걸 이제 무슨 자료에 담았나 봐. 그런데 이게 그 자료 한두 개인가 어느 장소에서 시험 본 거는 행정착오로 이게 소각돼 버렸어. 그 채점도 안 하고 소각이 돼 버렸어. 응? 황당하죠. 응? 그래갖고 난리 났어. 뉴스에 나오고. 응?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뭐 하더라? 그런 경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 그 책임자야. 어떻게 해결해? 재시험 보면은 먼저 시험 봤던 사람들은 반발이 엄청 클 것 같은데, 시험 잘 본 사람들 있잖아. 응? 다른 문제로 저 답안지 소각된 사람들만 다른 문제. 그래도 여전히 문제. 똑같은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난이도가 똑같다고 볼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어쨌든 저 뉴스 기사 나왔는데 이번에 그렇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채점한 대로 가고 소각된 사람들만, 답안지 소각된 사람들만 별도로 다른 문제지로 시험. 그렇게 이제 가는 것 같더라고. 응?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람들한테는, 소각된 사람들한테는 다시 시험 봐야 되잖아. 그 사람들. 그럼 또 뭐 시간, 응? 또 뭐 경비 들잖아, 그지? 그 뭐 얼마씩 조금이야. 얼마씩 이제 뭐 위로하는 뭐 돈을 좀 주고 다시 시험 보도록. 근데 반발이 또 있더라고. 응?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이 이렇게 1점이라도 더 맞으면 상대평가면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데, 이건 그냥 몇 점 절대평가라서 몇 점 이상만 넘으면 합격, 뭐 이런 식이니까 더 일이 크게 벌어지죠. 확대되지는 않은 것 같아. 응? 공무원 시험 같으면 난리 나지. 진짜 더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그래가지고 아마 그 책임자가 물러났는지 하여튼 뭐 그랬을 거야. 아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니은법. 니은법 중요한데, 판례는 민법 107조 1항 단서에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자기의 진심이 아닌 의사를 상대방한테 표시한 거야. 민법에서는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해야 하면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효,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란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단서에 진심이 아닌 의사 표시를 상대방이 했을 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법리는 사인의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응? 그래서 읽었죠? 니은번 중요하고 다음 페이지 법 좀 봐봐. 민법 107조 조항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 표시는 표의자, 의사를 표시한 자가, 자기는 의사를 표시한 자는 자기의 진심이 아닌 의사 표시를 한다고 알고 하는 거야. 응? 진심이 아닌,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그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자 내가 오늘 내 친구한테 나는 그런 마음이 1도 없는데, 응? 야 내가 오늘 복권 한 장을 샀는데 내 당첨되면 내가 1등 당첨되면 너 반 줄게. 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어. 그냥 맥주 한 잔 뺏어 먹으려고 이렇게 의사 표시를 했어. 그랬더니 내 친구가 그래 좋아 하고 한 잔 샀어. 그지? 근데 1등에 당첨됐어. 100억.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당첨된 나는 내가 50억을 떼줄까? 그런 사람은 없어.
당연히 상대방은 야, 너 약속했으니까 50억 줘. 그지? 근데 만약에 법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 첫째 줄. 민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 응?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아니 맥주 한 잔 얻어먹고 저 50억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 그지? 그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응? 근데 뭐래?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알고 했더라도 어떻게 돼? 표시한 그대로 유효래. 효력이 있다. 이게 원칙이야, 그지? 단서가 있어. 그러나 상대방이 얘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거다라고 상대방이 알고 있었거나, 응? 또 객관적 상황으로 봐서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무효란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응?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다 겉으로 나타나는 거 표시되는 거 보고 뭐가 계약도 맺고 하지 속마음까지 어떻게 파악을 하면서 거래하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원칙은 겉으로 표시된 거 위주로 효력을 따지되 예외적으로 이제 저 사람이 진심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하는 거를 상대방 측에서 이미 알고 있었거나 객관적으로서 본인은 몰랐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과실로 몰랐다.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무효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원칙적으로 내가 50억 줄게 했으면 줘야 되는 거야. 원칙은. 그죠? 내가 안 주려면 상대방한테 뭘 해야 돼? 뭘 증명해야 돼? 얘가 알고 있었다. 내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이걸 증명을 하면 안 줘도 되지. 그지? 자, 예를 들자면 무슨 예지만 그런 거야. 그런데 그러면 보자. 거기 판례가 있는데 1번, 2번, 3번 이게 다 같은 취지입니다. 1, 2, 3번. 그래서 자, 그중에 2번하고 3번을 설명할게요. 1번은 뭐 같은 취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고요. 자, 2번을 보면 자, 여군의 전역 지원 의사표시 이런 얘기 나오지. 그러니까 아마 여군은 지원을 해가지고 여군 하사관으로 근무했나 봐, 그지? 근데 이제 근무 기간 마칠 때쯤 되면 이제 장기 복무, 연장 복무 신청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또 전역하든가 이제 선택 사항이야. 그래서 여군은 뭐 할 생각이었어? 이 여군은 연장 근무할 생각이었어, 복무 연장. 응? 그래서 연장 신청서를 내려고 했는데 이 담당자가 위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왔는데 2개서를 다 내래. 근무 연장 신청서하고 그다음에 그만두겠다는 전역 신청서하고 2개서를 다 받으라 그랬대, 위에 지침이. 그래서 요군한테 2개서를 내라는 거지. 근데 요군은 나는 전역할 생각이 없고 연장 근무하고 싶어요. 응? 근데 담당자는 그랬을 것 같아. 본인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니까 특별히 걱정할 필요 없다. 응? 그냥 2개서를 내라. 그랬을 것 같아. 응? 그래서 여군이 그 말대로 하여튼 2개서를 냈는데 뭐만 받아들여진 거야? 전역 신청서가 받아들여서 이 여군은 원하지 않게 전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이 뒤늦게 이제 반발한 거야. 나는 이 논리가 어떻게 해? 내가 전역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건 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였고, 그죠? 그 담당자도 알고 있다. 응? 그렇다면 따로 우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 규정 보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로 된다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전역 지원서 낸 거는 무효고 내가 말하면 사표 안 낸 거다 이거지. 전역 지원서 안 냈으니까 사표 수리한 거, 전역 신청서 수리한 것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여군 측은. 응?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돼? 2가지 측면. 자, 이 2개 서류를 낸 거는 본인의 의사대로 근무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역하겠다는 조건부 신청을 한 거로 봐야 될 것이고, 응? 2번째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 행정상 이 개인이 행정기관에 하는 사인의 공법행위는 성질상 민법에서 정한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는 예외적인 경우 무효란다는 이 단서 조항은 적용될 수가 없대. 그러니까 그대로 표시된 대로 유효로 봐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번 끝에 나와 있죠. 2번째 줄 민법 107조 1항 단서. 응? 상대방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상 이 단서 조항은
성질상 사인의 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시된 그대로 유효다. 응?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 2, 3번이 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응? 1, 2, 3번 표시 외부에 표시된 대로 그죠? 그러면 이거 안에서 더 우스운 예로 드라마 같은 데서 옛날에 뭐 사랑과 전쟁 막 이런 드라마 있었잖아. 에? 그런데 보면 이런 거 있지. 뭐냐면 주로 이제 그 남자가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뭐가 부도가 났다. 응? 빚쟁이들 막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재산도 지키고 뭐 해야 되니까 우리 서류상만 이혼하자. 위장 이혼하는 거야. 그지? 서류상만 이혼해 놓고 나중에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다. 응? 이러고 또 이 어벙한 여자가 응? 그 말 믿고 그지? 덜컥 이혼 서류 도장 찍어준 거야. 응?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 신고가 된 거지. 응? 그러다가 나중에 남자는 어떻게 돼? 딴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야, 그지? 그럼 뒤늦게 이제 원래 이 본 부인이 아니다, 우리는 원래 막 행정에 찾아가서 예를 들어 우리는 진짜 이혼이 아닙니다. 이게 뭐 사업상 어떻게 된다 그래서 위장 이혼, 거짓으로 이혼 신고한 겁니다. 그 말 받아줘? 우리 행정관계에서는 그 이혼 신고가 진심이 아닌 이혼 신고라도 그대로 유효한 거야. 표시된 대로.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 남자 어떻게 돼? 법적으로 결혼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지. 함부로 이혼 신고서에 도장 찍을 일이 아니지. 그렇죠? 그 시간도 많이 흘렀으면 재산 분할도 못 하게 돼요. 그것도 아마 3년인가 얼마 1년인가 뭐 몇 년 안에 재산 그 분할 신청권 행사해야 돼요. 그 기간 넘으면 재산도 뭐 분배 못 받아요. 그죠? 그렇게 됐거든. 그 엄청난 손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보세요. 그 정도 하면 돼. 1, 2, 3번까지만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5번째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거기에 밑에 두 줄. 우리 개인이 행정기관에 신청 신고하는 이런 사인의 공법의 효과는 행위의 내용과 법 관련된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효과가 발생합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이때 우리 아까 나눴던 거 자체 완성적 행위와 행정 요건적 행위로 나눠보면 자체 완성적 행위는 어떨까요? 개인이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춰서 행정기관에 뭐 딱 신고서 같은 거 딱 내면 그걸로 신고 오면 끝. 법적 효과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 써놨죠. 적법한 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기관에 뭐 수리 등 별도의 조치 필요 없다. 이때 니은번 보면 아까도 행정절차법 17조 얘기합니다. 개인의 그 신청 신고 이런 게 요건을 못 갖춘 신청 신고서가 들어왔어. 그 행정기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거부하면 안 된다. 먼저 할 일이 뭐라고? 응? 보완을 먼저 요구하고, 응? 즉시 거부하면 안 되고 보완 요구하고 보완 요구해야 됩니다. 보완 요구가 제일 중요해요. 보완 요구. 응? 여기도 첫째 줄에 뭐라고 써놨어요? 형식적 요건이라고 그랬지? 아까 판례도 내용이 뭔가 요건에 안 맞아서 거부될 사안이면 그 내용 보완 요구라고 요구할 의무 없어요. 공무원에게. 응? 형식적 요건이라는 게 기재사항 누락돼 있고, 응? 첨부 구비서류 빠져 있고 이런 게 형식적 요건 못 갖춘 거. 이거는 보완을 요구해야 돼. 근데 내용적 요건 못 갖춘 거는 보완을 요구할 의무 없어요. 아까 판례 공부했잖아. 형식적 요건, 보완 요구,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행정 요건적 행위는 대표적인 예가 뭐 영업 허가 신청 같은 거죠. 응? 신청을 해야 행정위원회 허가 여부 결정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신청 같은 거. 그러면 기업법 우리 법이 정하고 있어. 뭐라고 써 있대? 행정기관은 국민으로부터 뭐 영업 허가 같은 거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접수를 보류 거부하면 안 되고 되돌려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읽고만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일단 신청서는 접수해줘라. 신청서를 접수해줬다 그래서 허가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접수만 된 단계죠. 허가 여부는 이제 심사해서 다시 결정할 거지. 접수는 일단 해줘라. 그리고 니은번 아까 똑같아. 신청서에 기재사항 미비, 응? 구비서류 미비 이렇게 형식 요건에 흠이 있으면 뭐라고? 보완 요구. 이거 꼭 거쳐야 돼요. 응? 그 다음에 디귿번
첫째, 그때 적법한 형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리해줘야 된다. 응? 수리. 여러분 여기서 영업허가 신청서를 수리해줬다고 아직 허가된 건 아니에요. 응? 수리해줬다는 건 적법하게 이제 접수가 됐고, 적법하게 이제 신청이 완료됐고, 이제 그 뒤에 그의 또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어떤 결정을 할 거다라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거를 이제 알리는 행위예요. 수리가. 응?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디귿번에 연결해서 이제 리을 미음을 보자. 리을은 첫째 끝에 무슨 단어? 상대방이 신청서는 냈는데 뭐가 있대?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자, 첫째 신청권이 있는 경우 리을. 미음은 요거 리을 미음 대비시키는 거야. 미음은 신청서를 낸 사람한테 신청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공부한 법이 정한 이익이 없는 거야. 법이 보호하는 이 사람한테 뭔가 신청을 해서 자기가 법이 정한 어떤 이익되는 조치를 받을, 그게 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 리을번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왔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적법하게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응답을 한다면 요거를 못 갖췄으면 거부하는 것도 적법한 응답일 수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왔다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응? 어떤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응?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 기속행위, 재량행위 지난 시간에 배웠지? 기속행위로 돼 있으면 요건 갖추면 신청한 대로 해줘야 됩니다. 재량행위로 돼 있으면 꼭 신청한 대로 해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하자 없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 어쨌든 신청권이 있으면 두 번째 줄 뭐라고?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불문 응답할 의무가 있어요. 응? 응답할 내용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응답 의무가 있습니다. 재량행위라도 응답할, 그러니까 허가해달라고 시대에서 반드시 신청한 대로 허가해줘야 될 의무는 없어. 재량행위로 돼 있을 때는. 그렇지만 허가를 한다, 허가를 거부한다 라고 하자 없는 어떤 응답을 해야 될 의무는 있다는 거예요. 응? 그거 중요. 그리고 미음번 신청서를 영업허가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신청서에는 기재사항은 다 쓰고 구비서류도 갖췄지만 이 사람이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 거야. 그러면 행정기관은 응답할 의무도 없어요. 응답 안 해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도 안 되고, 상대방은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할 자격도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거부한 거에 대해서. 응? 그래서 어쨌든 신청권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줄 중간에 응답 의무 없습니다. 응답 안 해도 권리 침해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이때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판례 1번. 자, 1번을 보면 첫째 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 거부처분 나오지? 이거를 이제 표현은 거부처분이라고 써놨지만 우리는 머릿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거부행위. 응?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뭔가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하는 행위를 한 거야. 근데 상대방이 거부한 거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거부행위다, 위법이다 해서 소송을 낼 수 있으려면, 상대방이 소송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대? 응? 신청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신청한 사람한테. 응? 이제 그런 얘기예요.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권이 있냐 없냐는, 신청한 사람한테 신청권이 있냐 없냐는, 즉 신청권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법 해석을 해볼 때 일반 국민에게 법이 정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신청권이 인정되고 있는지를 따져서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거다. 근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쓰이는 말이긴 한데 나중에 배우기라고. 일단 요 단원에서는 자, 셋째 줄 신청한 사람이 자기가 신청에 따른, 여기서 신청권의 의미 말이야. 응? 신청권이란 신청한 데 따라 뭐라도 응답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지. 응? 자기가 신청한 내용대로
만족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내가 영업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한다, 거부한다, 뭐 이렇게 응답받을 권리가 신청권의 개념이라는 거야. 내가 영업 허가 신청한 대로 허가를 내주는 만족한 응답을 받을 권리까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래. 이게 중요해. 신청권이란 어떤 의미냐?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걸 넘어서 신청을 들어주는 만족한 결과를 받을 권리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법 규정 보면 뭐라고 돼 있지? 국민이 뭔가 신청을 했는데 뭐 구비 서류가 미비됐다든지 기재사항이 미비돼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런데 보완을 이때 뒤로 가봐. 뒤로 가면 법에서 보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 문장의 주어가 보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공무원이 보완을 해오시오 하고 할 수 있는 그 흠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그 보완하라고 하는 내용 또한 뭐 해야 돼? 형식적 또는 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자, 보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흠은 뭘 해야 돼? 형식적인 흠, 절차적인 흠, 이런 걸 제대로 못 갖춘 신청이 있을 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면 내용적인 요건은 보완 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깔려 있는 거지. 내용적 요건, 실체적 요건은 다만 이제 그 밑에 실질적인 요건, 이게 아까 말한 내용적인 요건, 실질적 요건이야. 실체. 내용적 요건, 실 요건에 관한 흠이라도 어느 때 한해서만 내용적 요건, 실적 요건도 보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인한 경우여야 한다. 자, 그러면 요걸 정리하면 원칙은 뭐야? 보완 요구를 할 대상, 보완 대상. 그러니까 요 보완을 요구할 대상이 아닌 걸 보완 요구 안 했다고 해서 거부가 위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보완을 요구할 대상이래야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했다면 위법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보완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흠이란, 신청의 흠이란 원칙이 형식적인 흠, 절차상의 흠이 보완 요구의 대상이 되는 흠이고, 실질적인 요건, 내용적인 요건에 관한 흠은 원칙적으로 보완 요구 대상이 아니라 단 신청한 사람이 일시적인 착오 뭐 이런 것에 의한 경우나 그 내용에 관한 흠이 보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수정인가 재신청, 이건 별 논점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영업 허가를 신청했다가 한번 거부됐어. 그러면 뭐 또 신청 못 하나? 아니야. 뭐 기간 제한 없이 또 신청해도 됩니다. 그럼 뭐 얼마에 넘어가도.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싶시다. 자, 8번째,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와 행정의 효력. 둘로 나눕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의 단순. 자, 중요한 거. 동기. 앞에다 단서 붙여 단순한 동기. 이 말은 뭐로 생각하면 중요한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필요적 전제요건. 필수적인 전제요건. 자, 무슨 말이냐면 행정기관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지. 국민의 신청이 있는데, 신청이 있고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 그 신청에 대해서 뭔가 법집행 조치를 했어. 응? 근데 요게 사인의 공법행위잖아. 개인이 행정기관에 신청. 근데 여기에 하자가 있는 거야. 흠. 개인의 신청에 흠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아 행정기관이 법집행한 조치 역시 자동적으로 흠이 있는 위법인 행위가 되냐 이거거든. 응? 근데 두 가지 경우로 나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개인에게 적법한 신청이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신청이 있든 없든 행정기관이 알아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조금 아까 보자.
여러분들 행정기관이 사표 수리하는 행위지. 사표 수리가 있으려면 필수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사표 제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개인의. 사표 제출이 없는데 어떻게 사표 수리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표 제출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 사표 수리 행위도 역시 위법이 된다는 말이야. 그 위법 정도는 이제 따져보고 무효일 수도 있고, 사표 수리가 사표 제출이 나는 사표를 낸 적도 없는데 누군가가 위조를 해가지고 몰래 내가 낸 것처럼 사표 제출돼서 내가 사표를 내고 그만두는 사표 수리가 돼버린 경우가 있다고 치자. 이런 경우는 사표 제출 자체가 무효고, 그러면 사표 수리도 무효, 이런 논리가 되네. 이 내가 뭐 설명한, 니은 설명한 거야. 2번 동그라미 2번 어떤 경우? 전제 요건인 경우를 설명한 거예요. 응? 전제 요건일 때는 개인의 신청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받아서 처리한 행정기관의 행위도 역시 위법이 된단 말이야. 영향을 주는 거지, 효력에. 개인의 이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기관이 그에 따라 한 행위도 효력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끝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 행정이 두 번째 줄, 행정기관의 행위에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효력에 영향 준다. 응? 반대로 동그라미 1번 단순 동기일 때는, 단순 동기에 불과하다면 행정기관이 그냥 개인의 신청 같은 걸 참작 사유로 삼는 거지. 뭐 그게 어떤 행정기관의 행위라는데 필수로 필요한 건 아니야. 근데 그럴 때는 개인이 신청한 행위에 뭐 흠이 있더라도 행정기관의 행위 효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 안 준다고 본다. 영향 안 미친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효력에. 응?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보는 게 판례 태도다. 응? 그리고 정리하고 밑에 판례 굳이 안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응?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요. 쉬었다가